전방에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사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유두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봉고 아나운서 토나스 김재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사실 어제 오늘 유쾌, 상쾌, 통쾌라는 말이 참 무한할 정도로 이게 좀 유쾌하기도 좀 쉽지 않고 상쾌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아이템들인데 맞습니다. 오늘 마중물 토크는 김남국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탈당을 하고 이제 17일 만인가요? 국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그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근을 했는데 무슨 일로 오신 거냐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가장 큰 화제가 됐던 기자의 질문이었어요. 네. 결국에는 김남국 의원은 이미 기자들로부터 국회의원으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학교에 학생이 등교를 했는데 선생님이 너 학교 왜 왔어? 이거는 뭔 말이겠어요. 너는 학생으로 인정을 안 해. 이런 거거든요. 이게 바로 민심이라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기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당신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어. 이것이 바로 이 질문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김남국 의원 이슈를 오늘 1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해야 될 이야기가 이제 장소영님이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예. 현근택 변호사님 뭐 어떻게 한년 동안 보셨어요? 해보세요. 코인 이름도 다 못 외울 것 같은데. 코인 이름만 언급해도 1시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좀 안 해. 코인에 좀 알아보다. 그러니까 참 그 기자가 약간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보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했겠죠. 근데 여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것도 들려 있는데 그동안 왜 이제 기자들 전화도 안 받고 왜 하다가 이제 왔느냐 이 얘기도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사실은 이제 이런 이슈가 딱 됐을 때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반응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떤 중요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응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설령 뭐 육성으로 못 한다 그러면은 뭐 SNS 상에다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어찌 보면 이제 기자들도 쓰는데 여러 보도가 있었는데 뭐 별 반응을 안 했잖아요. 그럼 어디 가 있다는 얘기만 있고 당연히 국회의원 출석해야죠. 국회의원이 국회에 나오는 게 이상한 일이 돼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뭐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회에도 나와야 되고 상임위도 나와야 되고 본회의도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이제 해명을 해야죠. 네. 그게 그동안 좀 그런 부분은 좀 못했던 거는 김남국 의원이 실수한 거예요. 근데 나와서 여러 건의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 뭐 제소하겠다고 뭐 그런 걸 좀 밝혔잖아요. 물론 오보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 해서는 뭔가 좀 비어 있다는 느낌을 국민들은 받으실 것 같아요. 본인이 거래 내역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고 민주당에 뭐 특별히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본인 입장이 조금 궁색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몸만 달랑 왔으니까 기자들이 왜 왔어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흔한 기자회견 한 번 안 하고 SNS 내용도 게재한 내용도 그냥 뭐 의혹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내용들이었고 그렇다고 자료 제출이나 뭐 소명도 한 것도 아니었고 그 상태에서 몸만 덜렁 오니까 뭐하러 오셨어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나도 국민의힘 비판만 했잖아요. 법정 대응하겠다고. 예. 대선 자금 뭐 자금 세탁 이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기자들이 최소한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는 친절하게 대답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냥 화만 버럭 내고 엘리베이터로 톡톡 뛰어가가지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저는 되게 좋지 않아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김남국 의원 이슈가 거의 지난 한 2, 3주 동안 상당히 큰 뉴스였는데 약간은 지금 이제 탈당 이후에는 소강 상태가 된 듯한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뭐 향후 내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빨리 광고 듣고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정치인싸입니다. 이번 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이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게 갑자기 사이렌이 서울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는데요. 이 새벽 6시 32분 서울시에 이제 공습 경보를 알리는 비상 사이렌이 울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이제 모두들 깜짝 놀랐는데 6시 41분쯤 휴대전화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서 서울시로부터 위급 재난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뭐 그럼 어디로 피하라는 얘기야? 맞아요. 예, 이렇게 우왕좌왕을 하고 있는데 7시 3분쯤에 또 위급 재난 문자가 옵니다. 이번엔 행정안전부에서 오발령이다. 이렇게 왔죠.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7시 25분에 서울시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 경보 해제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과 약 한 1시간 사이에 3건의 이런 재난 문자. 재난 문자가 재난이었다. 이런 평가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들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시간대별로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제 저랑 장소장님은 일산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아침 생방을 하러 네. 일산에서 처음에 안 왔었거든요. 근데 이 서울 상암동으로 들어오자 이제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행안부 문자랑 경계경보 해제 문자는 받았는데 저는 아내가 그 서울 쪽 작업실에서 일을 하다가 깜짝 놀라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아니 나는 안 왔는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보이스피싱이냐 문자 폭탄이냐 뭐. 아니 그러기에는 이게 재난 문자로 왔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사이렌 울리고 이런 게 거의 처음 아니었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이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못 받으셨죠? 저는 경기도민이라서 받지도 못하고 네. 진짜 큰일이 났으면은 저는 그냥 자다가 음. 큰일을 당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서울로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신다고요? 아 진짜 그랬어요. 땅 보러 다니세요? 아니 이제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행안부에서는 이제 백령도 쪽에 보냈고 경계경보를 보냈고 그 다음에 혹시나 못 받은 곳이 있으면은 직접 전파를 해달라라고 내렸더니 이제 서울에서 맞아요. 그걸 받고 맞아요. 자기들이 결정을 한 거였죠. 네, 서울시가 오독을 분명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를 했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약간 헷갈릴 수는 있게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딱 지역을 지칭을 해줬으면 예. 서울시도 그렇게 오독할 일까지는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여튼 그걸 오독을 한 서울시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은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약간의 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는 눈높이에 안 맞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겪은 지 불과 얼마 안 된 상황이고 예. 그것도 서울시에서 일어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라든지 위급 상황에 대한 대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국정조사도 한다 그러고 뭐 야당에서 비판도 많았었고 했었던 건데 무엇이 나아졌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히 제가 보통 3시, 4시에 잡니다. 그래서 7시쯤, 6시 몇 분인가? 하여튼 아이가 깨우더라고요. 예. 아빠 나 오늘 학교 못 가.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래서 문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그냥 잤어요. 솔직히 어. 말씀드렸어. 아니, 왜냐면 내용이 안보 불감증 있으신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긴급 대피하라고 돼 있는데 왜 이 일인지가 그렇죠. 없는 맞아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 유일하게, 부분이 네. 오발령, 뭐 과잉 발령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더라도 굉장히 무능한 발령이다. 그럼 어쩌라는 거지? 그럼 무슨 일로 하고 어떻게 대피하라는 거지? 뭐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대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날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이버랑 뭐 여기저기 뭐 들어가니까 전부 다 막 접속이 잘 안 되고 먹통이 됐다는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이 접속이 안 됐다고 맞아요. 하고 네. 포털 이게 컴퓨터로 봤을 때는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예. 그 시간에 뭐 그 통신사 사이트에 들어가신 분들은 북한 발사체 뭐 그 발사 이런 네. 게 있어서 아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83년 이후로인가 뭐 13번째인가 그렇다는데 주로 뭐 울릉도 뭐 백령도 이런 데서 이렇게 있는 거지 서울시는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명백하게 무능했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모발령, 과잉 발령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가 무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언론에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만 일본하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예. 발사를 6시 29분에 했는데 일본은 30분에 문자를 보냈어요. 네. 1분 만에. 네. 이미 예고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서울시가 문자 보낸 게 6시 41분이니까 시간 차이가 10분 이상 차이 나는 거죠. 그럼 내용도 뭐 일본은 딱 2문장인데 북한 미사일 발사. 예. 뭐 지하실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데로 대피해라. 예. 딱 나오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서울시 문자에는 왜도 없어요. 뭐 미사일이라는 그렇죠. 얘기도 없고 어디로 가란 말도 없고 시간도 늦고 예. 그나마 또 행안부랑 안 맞고 그럼 이제 서울시장하고 기본적으로 서울시장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여당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끝나고 나서도 서로 막 티격태격해요. 뭐 이거 오발성이다 아니다, 뭐 과한 거다 아니다. 오세훈 시장이 여당 소속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그리고 이 문자를 보내는 건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잖아요. 뭐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국방부에서 정보를 얻어서 그다음에 그거를 뭐 행안부로 보내면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보내는 시스템일 텐데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이런 긴급 상황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데가 있나? 왜냐면 중심에 딱 잡아주면 이거를 문자를 보내십시오 하면은 쭉 보내면 되는 건데 예. 뭐 보낼 사람 보내고 말 사람 말고 그래서 보냈더니 또 아니라 그러고 아니라니까 또 우리는 해제라 그러고 이게 지금 실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그 국민들은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끝나고 나서도 정리가 안 돼요. 나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끝나고 나서도 정리가 안 된다는 게 또 다른 또 문제거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예. 뭐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뭐 상황 파악을 하고 있고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내용과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넣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스템과 내용상 이번에 상당히 문제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그냥 보수파 일각에서 봐라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런 거 훈련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되게 취약한 모습을 이번에 단적으로 보여준 거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에 울릉도에서 경계홍보 때문에 울릉도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했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그때 야 시스템적으로 뭐가 문제 있지? 우리가 여러 가지 한번 제도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 문제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참 오세훈 시장 비판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과잉 대응이 낫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안보를 지키는데 과잉 대응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작년 이태원 참사 일어나기 전에 왜 과잉 대응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모순적인 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직자와 책임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라. 그냥 오발령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는 모습은 오세훈 시장답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태원 참사를 겪었기 때문에 더 과잉해서 챙겨야 된다라는 아마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오세훈 시장한테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과잉 대응이라는 면에서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잉 대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일이 꼬인 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1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과잉 대응은 맞지만 오발령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죠. 이제 내용에 대해서도 좀 뭐 미비점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메시지가 서울시에서 오독했다라는 기사는 그 이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오세훈 시장이 이게 서울시 내에서 오독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과잉 대응부터 일단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이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서 오독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관련 이제 시스템 정비를 바로 시작했다고 하고요. 나아가서는 관련자들 뭐 문책 당연히 있을 거고 뭐 징계가 있다 그러면 징계도 필요할 거고 예. 이런 이 개편 작업들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건 지자체가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국가 뭐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뭐 합참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위기 대응은 또 행안부 그럼요. 쪽이고. 기본적으로 이건 정보에 대한 거잖아요. 네네. 미사일 발사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 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지자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럼 당연히 국가안보 시스템 안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행안부에서 오발령이다 아니면은 뭐 합참에서도 이게 서울 방향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지자체장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네. 본인들이 판단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 실수했다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 문제 없다 해버리면 안보에 대한 거 아니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기본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약간 오버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 우주 발사체 뭐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북한도 말하자면 자기들도 쏘겠다고 해가지고 예고를 하고 쏜 거였잖아요. 그럼 물론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만 뭐 서해 쪽에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수를 했죠. 근데 다 알고 있었잖아요. 북한이 이거 쏠 거라는 걸. 네. 근데 이게 갑자기 무슨 미사일 발사처럼 물론 이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인공위성 발사가 비슷한 거의 거의 흡사한 뭐 기술이다 보니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갑자기 전 서울 시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 만한 일이었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있지만 문자에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죠. 경계경보가 발령됐는지. 일단 그걸 적으면 이건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외국인이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 불감증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뭐 네네. 민방위 수준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없으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다 받아들이더라도 예. 그럼 왜 이렇게 늦게 했어? 내용은 이게 뭐야? 이런 내재적 비판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현 변호사님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일부 해주신 거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나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인 거고, 두 번째는 오보 발령이라고 행안부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뭐 서로 뭐랄까요, 당이 다르면 모르겠는데 같은 당에서 집권한 서울시와 중앙정부인데 이거 하나 이렇게 제대로 정리가 못 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 저는 행안부의 문자를 분명히 서울시에서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했다라고 얘기를 한 건 오세훈 시장의 고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일선의 행정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이 문자를 한 번 더 보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계 경보 해제 문자는 네. 분명히 이 오세훈 시장 정도 급에서 결정을 한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사실 이 세 개 문자를 연이어서 딱 보면 행안부랑 서울시가 싸우고 있구나.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자의 흐름이었거든요. 싸웠다기보다는 서로 책임 소재를 우리 책임이 없어. 떠넘기기? 네, 떠넘기기라고 보여지고요. 재난 문자 이거는 아마 좀 통신사들과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예. 문자의 이제 개수가 그러니까 단어의 개수가 넘어가면은 이건 돈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용까지 넣고 뭐 하자고 하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하면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아마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서울 시민으로서 그 얘기를 나와서 좀 해드리면 예. 코로나 때 그 재난안전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대부분 뭐 젊은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은 재난안전 문자를 꺼놔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폰에 꺼놔버리니까 끌수 있어요? 따로 문자가 안 오게 되는데 그날 새벽에 갑자기 이게 오니까 진짜 큰일이 났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오프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오니까. 그러니까 작은 메시지들은 이제 안 안 받게로 받게 해놨는데도 이게 그렇죠. 다 울리니까 엄청나게 큰 소리로 네. 또 울리잖아요. 그게 막 이게. 쩌렁쩌렁 울리잖아요. 예, 가족 예. 전체가 다 울리면 쩌렁쩌렁 울리니까 야 이거는 진짜 무슨 일이 났나 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어쨌든 또 이제 서울시와 행안부가 또 내탁 공방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또 그렇게 가면서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좋았어요. 한 가지 조금 생각이 드는 건 이건 이제 네. 정무적인 정치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확실히 이제 여권에서 뭔가 뭐 핵심이거나 아니면 다음에 뭘 하기는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왜냐면- 거기까지 왜 해석을 그러냐면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여권 왜냐면 아니 서울시라는 게 제일 큰 지자체고 당연히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뭐 대선을 생각하고 이럴 텐데 네. 지금 집권 여당과 이런 식의 엇박자를 나면서 뭘 하긴 쉽지 않거든요. 최근에 보면 약간 벗어나 있는 느낌도 있어요. 예. 실제 논의라든지 아니면 이런 구조상에서도 예. 약간 어떤 분기점이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약간 멀어지는 듯한. 근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 얘기 들으면 유정복 시장은 뭘 한 거예요? 인천은 아니 김동연 안한게 잘한 거죠, 민주당 안한 게. 경기도지사는 뭐 한 겁니까? 안 한 게 잘한 거라니까. 안 한 게 잘. 안 한 게 잘한 건데 유세훈 시장 얘기 들으면 유정복 시장도 뭔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던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진 것 같은데 근데 정부에서 안 도와주는 거죠. 제 말은 이 견제구가 들어가는 부분에 징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현 변호사님의 요지인 것 같아요. 근데 김 변호사님 이 문자를 보내는 것은 담당자의 판단이었지 오세훈 시장이 아침에 보고받고 야 빨리 문자 보내라 야 그리고 이거 해제 문자 보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제 해제 문자는 좀 문자는 다르죠. 아닐 것 같다는 게 이제 해석이 좀 해제 차이가 있는 것 문자는 지금 이제 같아요. 담당자만 연락을 해요. 해제 문자 안 아니, 보내도 근데 돼요. 20분이 한 거니까. 오케이.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일부 이제 남아있는 시간 사이에 오세훈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된 것 같고, 과연 그때 이제 NSC, 대통령은 그때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까지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를 한 거기 때문에 직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안보 상황 점검 회의가 당연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가 열렸는데 이때 이제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때 이제 스가 전 일본 총리 접견 일정을 또 소화를 했다고 하는데 뭐 물론 사회보장 전략회의 주재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발사체 실패를 알았는데도 대통령이 NSC에 참석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북한에서 모든 걸 발사한다고 해서 NSC에 대통령이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뭐 처음인 일도 아니고 그렇죠. 물론 대부분 동해 쪽으로 쏘다가 이번에는 뭐 서해 쪽으로 쏜 건 있지만 갔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재난 문자가 나갈 정도 상황이 됐는데 물론 그게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서울 시민들한테 재난 문자가 나갔단 말이죠. 그만큼 어찌 보면 위중한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보고 더 문제는 이후에 이제 혼란상 서울시와 행안부가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싸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무게 중심이나 정리를 누가 해야 돼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가르마를 딱 타줘야 되잖아요.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다. 이건 안 못했다.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욕먹기 싫다는 거거든요. 끼기 싫고. 예. 근데 이렇게 가만히 만약에 이런 혼란 상황을 가만히 두면 결국은 이 안보 상황이나 아니면은 뭐 북한과의 문제에서 사실은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국가 안보에 대한 거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뭘 정리를 해줘야 돼요. 대통령실에서.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냥 니들끼리 잘 싸워서 해결해봐.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남의 일이고. 너무 무책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에이, 부분에 대한 그러지는 않았고요.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께서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시스템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보완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었고요. 예. 저는 NSC의 대통령께서 주관하지 않으신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정되어 있었고 네. 실패했잖아. 그런데 왜 대통령이 주관을 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거, 그러니까 위성체를 발사하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워딩이 이 기조랑 달라요. 대통령 워딩이 뭐였냐면 심각한 도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거든요. 네. 심각한 도발 행위인데 대통령께서 주관 안 하신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대통령께서 네. 주관하셨으면 아니, 좋았을 걸. 근데 그 NSC 이제 뭐 가졌으면 제일 좋았겠지만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데 네. 더 심각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NSC 주재 안 한 적 많아요. 특히 이제 남북 공동사무소 폭파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 NSC 참여 안 하셨고 이제 그 부분은 아쉽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대응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낙하물을 서해상에서 우리가 회수를 했잖아요. 그거 진짜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그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쏠 때 일부러 저 서해상으로 이렇게 궤도를 틀었던 것은 그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중간에 뭐 불발이 되거나 중간에 뭐 불시착을 하게 되면 중국이 그걸 회수하게끔 중국한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노선을 그렇게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도 인양 작업을 하려고 배를 계속 띄우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가장 빠르게 대응을 해가지고 낙하물 일단 회수를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얼만큼 이 발사체 기술이 있었는지 ICBM부터 시작해가지고 핵탄두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됐거든요. 그런 거는 잘했다고 봐야죠. 아니 근데 일단 우리 광고 듣고 와서 제가 김준호 변호사님 얘기까지 들을게요. 잠시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김준호 변호사님 얘기까지 듣고 다음 주제로 아니 넘어가죠. 저는 뭐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런 거 안 가면 뭐라고 하는 게 원래 보수의 입장이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가야죠. 왜 그렇게 얘기해요? 문재인 때 안 갔다고 얘기하면 그 정권은 그 기조가 그러니까 그거 비판하면서 집권한 정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이해가 안 가고 이거 그날 보니까 속보 중에 그 한 매체 보니까 6시 48분쯤에 기사가 떠요. NSC 열릴 듯 대통령 주재로 열릴 듯 이렇게 속보가 떠요. 네. 분명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NSC 열리나요? 대통령이 주재하시나요? 그럴 것 같아요. 라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얘기했겠죠. 네. 그래서 잠깐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사도 하셔가지고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이사도 가셨는데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 그래서 사회보장회의 9시인가 10시인가 그걸 정확히 시간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예. 취재를 해봤는데 네네네. 취재가 안 되는 게 이게 풀단 한 명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전에 회의가 열렸다고만 나와요. 예. 그래도 그 잠깐 청와대 영빈관 가기 전에 한남동 공관에서 대통령실 들러가지고 잠깐이라도 안보점검 회의든 NSC도 잠깐 들릴 수 있지 않았을까. 가는 길인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라는 네.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든다는 거고요.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본인들도 느슨하면서 입으로만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지행이 일치했으면 좋겠어요. 예. 참 이게 어쨌든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랐던 아침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 방송을 하러 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싶을 정도로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심지어 이제 사이렌이 울렸던 지역은 그 교통이라든지 이런 곳이 정말 그 거리가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혼란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좀 반복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믿고 이 재난 문자를 우리가 봤을 때 나라가 우리를 좀 든든하게 지켜주는구나 이런 안도감이 들어야지 더 불안해지는. 나중에 이제 못 믿고 이제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움직이면 그게 제일 저는 큰일이잖아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사실. 근데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더 혼란스러웠대요. 그렇죠. 아파트 밖에서는 계속 확성기로 대피하세요라고 나오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학교 가야 되냐고 말아야 되냐고 어디 대피해야 되냐고 계속 이래서 혼란스러웠다는데 어쨌든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세력의 무능함이 좀 드러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은 그 가장 가까운 곳은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들어가시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지하철역, 그러니까 어쨌든 좀 지하로 들어가시는 게 좀 안전하다고 합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관위가 요즘 좀 시끄럽습니다. 예, 선관위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인데요. 선관위가 이제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총장 그리고 사무차장이 사퇴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또 이게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좀 그러니까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또 감사원은 맞다. 이렇게 되니까 또 그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0개월 동안 감사했다가 결국 전현희 위원장이 별 문제 없음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더 이게 좀 비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저기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거 뭐가 맞는 거예요? 그 직무감찰 대상이 선관위는 아니라 그러고 감사원은 감사 대상 맞대는데 뭐가 맞아요?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관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감찰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직무감찰 대상이 왜인데 논란이 되는 이유는 있어요. 예. 그걸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감사원법에 보면 이제 예산 회계와 관련된 감찰은 전부 대상이에요. 국가라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선관위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직무감찰이에요. 직무감찰의 법인은 감사원법 24조에 되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그리고 지자체, 그다음 뭐 한국은행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이고 정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회, 법원, 헌재 이런 데는 빠지는 거예요. 여기는 직무감찰을 안 받아요. 네네. 제외된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 아무 말이 없어요. 네네. 근데 정부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헌법 제4장에 돼 있거든요. 네. 그럼 3장이 국회예요. 4장이 정부. 감사원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각 부랑. 예. 근데 5장이 법원. 6장이 헌법재판소. 근데 7장이 장의 제목은 선거관리인데 거기에 첫 번째 조문이 114조인가? 내가 선거관리위원회예요. 그럼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 개념에서 바깥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들어가지만 정부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직무감찰 범위에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24조 감사원법상으로 이 직무감찰을 할 대상에 선관위가 들어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군요. 네, 조금 복잡한데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관위는 또 그런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정치자금이나 뭐 선거 관련 문제까지 감사원이 개입을 하면 정치권 입김에 이것도 휘둘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관위는 따로 이제 좀 뭐랄까 완전히 좀 중립적으로 이렇게 놔둬줘라. 근데 놔뒀더니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이게 참 좀 답답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권익위는 또 받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밖에서 보면 왜 그러냐면 권익위는 이제 부패방지 권익위법에서 이제 규정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정부 쪽 부분은 2조 1호 감옥에 들어가 있고요. 법원 아까 얘기했던 뭐 국회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선관위는 다목에 들어가 있어요.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법이 좀 제대로 돼 있는 거고. 네네네. 그럼 이제 감사원법은 논란이 없으려면 선관위가 빠지는지 아닌지 정확히 적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감사원 쪽에서는 그러나 좀 다르다. 어쨌든 선관위도 헌법기관이고 그래서 조금 다른 맥락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감사원도 헌법기관이고 감사원도 독립적이다. 그렇죠. 근데 감사원은 정부 편제 안에 들어가 있죠. 헌법상 4장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전에 전로 돼 있는데 아예 다른 조직이고. 현재상 우리가 원래 N권 분립이라고 이야기할 때 선관위 뭐 권익위 그다음에 감사원까지도 각각의 이제 분립기관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독립됐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아니 독립돼 있는데 감사원법에 그걸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근데 이제 정치적인 중립성을 따지다 보면은 사실 선관위도 정치적으로 이미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형태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몇 명, 뭐 여당에서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치적 중립성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지금 대통령제 문제까지 다 짚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거보다는 해석 여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감사원이 그 선관위를 대상으로 감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뭐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 다른 것도 아니고 특별 채용, 특혜 채용이라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러면 예. 여지가 있다 그러면 저는 선관위가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도 선관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소쿠리부터 시작해서 예. 뭐 중립성 문제부터 계속 지적이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받아버렸으면 저 차라리 나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안 받으니까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더 모양이 뭔가 캥기는 게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자, 일단은 네. 지금 좀 어려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 불안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청취율이 안 나와요. 다 돌아가죠. 다 돌아가니까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할게요. 예, 제가. 쉽게 가시죠.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아까 지금 김준호 변호사 얘기는 그러니까 정부 조직과 정부 안에 들어있는 기관들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뭐 국회라든지 헌재, 법원 이런 데는 우리가 좀 별도로 돼 있잖아요. 상권 분립이니까. 네네. 여기는 이제 감사 대상이 안 해요. 선관위는 사실은 정부 조직 안에 있지만 수장이 이제 대법관이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어찌 보면 그 중간 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감사원법에는 그 제외된다는 게 없는데 또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국회, 헌재, 법원, 선관위에 대한 인사에 대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당신 잘못했으니까 감찰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문제예요. 네네네. 감사원은 아시겠지만 대통령 직할부대.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감사원은 더 정치적으로 약간 어찌 보면 거의 검찰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시키면 오더 내리면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는 그거에 대해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익이라든지 이게 뭐 지금 전현희 위원장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처럼 권익위는 법에 근거가 있어요. 근데 감사원은 법에 근거가 없어요. 그냥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선례가 돼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 그러니까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만약에 이렇게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균형이 깨집니다. 손 변호사님 안 쉬워요. 안 쉽고 잠깐만요. 아주 쉽게 갈게요. 자, 지금까지 확인된 의혹이 지금 확인된 것만 11건이라고 합니다. 네. 뭐 전수조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바꿀게요. 제가 화제를. 뭐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정부 조직들 간에 어쨌든 이거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 못 받는다고 했다. 여기까지로 정리를 하고 저도 한마디 하면 안 돼요? 이거 내용 어려우니까 제가 장소장님께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사퇴해야 됩니까? 노태학 선관위원장. 여당에서는 사퇴하라 그러고 야당에서는 불태 부하 직원이 잘못한 거 물론 책임은 져야겠지만 이게 사퇴할 일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아니, 사퇴해야죠. 이러한 부적절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담당 기관장이 예. 그냥 저기 나는 몰랐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냐. 민주당이 오히려 더 사퇴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 이제 이런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법적인 책임은 나중에 가려지더라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으면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 그것이 책임지는 모습이다. 11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게 10건이라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그 장성철 소장님이랑 생각이 달라요. 어. 그 사퇴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 사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이제 탄핵이 된 건데 그때 제가 이상민 장관이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국정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장관으로서 자리에서 받는 국정조사는 다르거든요. 물론 뭐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막 야당에서 당시에 막 했었지만은 그래도 장관 그 최종 책임자로서 국정조사에 앉아서 대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마찬가지로 노태학 위원장 역시도 지금 당장 뭐 기소 좀 됐다, 뭐 문제 좀 있다 해서 사퇴를 해버리면 그 문제가 이렇게 유형만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저는 예. 만약 국정조사를 여당에서 요청을 한다 그러면 그 국정조사에 응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진짜 문제가 있으면 사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을 향한 잣대가 전 노태학 위원장한테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비슷한 이야기를 또 했었죠. 여당과 지금 대통령실은 사퇴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네. 이게 어차피 대법관이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위원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대법관을 사퇴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실효가 있냐 이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좀 선관위원장을 네. 내려놓는다고 해도 네, 어차피 뭐 대법관 중에 한 분 임명을 하는 네, 건데 네. 뭐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요런 좀 디테일은 있습니다. 요게 지금
그냥 민간인을 갖다가 채용한 게 아니에요. 예. 지방직 공무원이 인사교류 비슷하게 국가직인 선관위직으로 오기 위해서 이제 응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공무원인 사람을 대상으로 예. 뽑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경력직. 예. 그래서 이제 8급, 9급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고. 그런데 이제 적절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게 민간인으로 아무 자격 없이 옛날에 외교부 논란 있었잖아요. 네, 자기 네, 자녀들 그거랑은 약간 다르다는 거고 물론 지금 4급, 5급도 문제 있는지 들여다 본다고 합니다. 뭐가 발견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제가 정확하게 기사에서 확인이 안 돼가지고 이제 주로 처음에 나온 주요 현재 선관위 간부들의 자제분들 관련 의혹은 그렇다는 얘기인데 요게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게 5급 이하 인사는 기본적으로 사무총장 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임 전결을 하고 그다음 4급은 상임위원. 예. 그다음 3급 이상 국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한대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본인들 자제 문제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이랑 사무처장 지금 사퇴했잖아요. 사퇴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인적, 도의적, 정무적 책임은 이 정도가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서 뭐 그걸 다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리고 다 뭐 물론 이제 선관위라는 조직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생산적인 논의는 해야 되겠지만 예, 예. 노태양 나가라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실효적인 대안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실효적인 대안이 아닐 수는 있지만은 어떤 책임 측면에서 이건 분명히 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관장이 자기 기관 내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검찰 조사 받을 때까지 아니면 법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아니면 국회에서 문제를 삼고 가서 조사 받고 청문할 때까지 제 자리를 지킬게요. 이게 선례가 되고 관례가 되면 어떠한 행정부처 장관이나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사퇴를 안 해요.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 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어쨌든 좋은 게 지금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약간 다른 이유가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 때도 장 소장님은 사퇴해야 된다고 된다고요. 주장을 하셨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김재섭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퇴하지 말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맞아요. 주장을 하셨기 저는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 이제 두 분이 다른 거는 늘 생각해온 이 네. 방향의 네. 차이기 때문에 이런 건 참 좋습니다. 현 변호사님 얘기까지 드릴게요. 저도 당장 사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분이 이렇게 사실 그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 하는데 이분이 작년 5월에 취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있을 때 이 벌어진 일들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선관위원장이라는 직책은 약간 뭐 명예직이라기보다는 약간 상징적인 그냥 존재예요. 예. 실무는 이제 밑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대법관 출신들이 어쨌든 다음에 어쨌든 하더라도 대법관 출신이 할 겁니다. 대법관이 하게 돼 있고 이런데 근데 이렇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선관위원장 사퇴, 그러니까 본인이 또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러면 사실은 왜 우리가 대법관이나 아니면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보면 부장판사 이런 분들 선관위원장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예, 실무는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데. 근데 이거를 그분들한테 책임을 지고 자꾸 물러나라 그런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약간 휘둘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나 만약 이분들로 선관위원장을 선임하는 거거든요. 중립성.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어떤 재판을 했어요. 근데 재판 판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판사 바꿔라. 막 이렇게 힘들잖아요. 네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물론 법원 공무원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교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예. 그 책임을 묻는 문제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중립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판사 출신이 하는 거고 그런 부분 좀 지켜줄 필요가 있는 것 다시 같아요.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본인 임기 중에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조사하고 제대로 조치 취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네. 그냥 난 대법관이니까 그냥 사무총장 일 다 하고 나는 그냥 가서 결재는 하고 이거는요 기관장이 책임 의식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밝히지 못하고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저는. 네네. 아니 저도 그래서 이걸 뭐 네. 끝까지 무조건 책임 없다는 건 아니고 국정조사든 수사든 뭐 권익위 조사든 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뭐 관리 책임 있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의혹 제기 나오고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정치적인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뭐 김남국 의원 사퇴를 이런 것처럼 막 보도가 있을 때 그냥 그만둬라라고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실체 나오고 조사하고 결과 나와서 아니, 뭐 그때 책임질 일 있으면 근데 책임질 수 좋습니다. 저는 뭐 진짜 시선이 다른 거는 저는 늘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아마 충분히 다른 의견들을 들을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김재섭 위원장까지 듣고 네, 이제 마무리하죠. 이제 다른 건 아니고 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중립됐다는 말은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허. 준비 안 됐어요? 네, 저 대법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바로 전에 노정위원장만 해도 안 그래도 정파적인 논란들이 많이 있었던 분이었고요. 사퇴는 하셨지만은 게다가 이재명 대표 그 선거법 위반에 무죄를 이끌어내신 판사분 아니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선관위의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다는 것부터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선관위가 정파적이지 않을 거라고 믿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김재섭 봅니다. 위원장님 말을 끝까지 이으면 지난 대선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개표가 선관위가 정파적이었으니까. 그 전에 그렇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소쿠리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부실 선거들이 있어요. 부정 선거가 아니라 부실 선거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선관위 책임이 왜 없어요? 당연히 아니, 근데 있었고. 선관위가 만약에 이게 지금 선거에 출마하시고 정치하는 분이 선관위가 정파적이다 이래버리면 그래서 우리 쪽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기 그런 시작하면 안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중립적인 중립적인 인사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김재섭 겪어봐서. 위원장께서 하신 얘기가 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내년 총선 앞두고 선관위 흔들려고 사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여권에서는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에 약간 연장선이 될까봐 저는 여기서 더 나가진 않았으면 그거는 좋겠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예. 아닌데.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중립적인 인물이 선관위원장이 돼야 된다는 당연하죠. 입장이시다. 당연하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남은 시간 동안 맞다. 우리 그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뭐요? 최고위원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는 최고위원. 최근에 뉴스를 찾아봤는데 네. 기사가 거의 없던데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최고위원 회의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이게 이제 없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 태용호 최고위원이 그렇죠. 스스로 그만둔 네. 것에 이제 보궐로 네.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조용하나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초선 의원 2명 네. 그리고 조수진, 강대식 이 두 분만 지금 배지를 달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원외 인사다. 그렇죠. 최고위원의 중량감이 좀 떨어진다. 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중량감 있고 경륜 있고 정치력이 있는 아까 김석기 의원 얘기하시고 네. 그랬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하라고 김기현 당대표 쪽에서 네네. 많이 제안을 했는데 음. 본인도 이거 해봤자 뭐 하겠느냐. 괜히 해가지고 내가 혹시나 실수하면 또 방송 같은 데 나가서 말 실수하고 예. 여러 가지 결정사항 제대로 못하면 최고위원 됐다라는 것만으로 다음번 총선 공천을 받거나 출마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잠깐만요. 그 말씀은 네. 이미 그러면 최고위라는 곳이 네. 그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로 들리는데요. 솔직히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뭐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김기현 당대표의 존재감이 뭐 집권여당 당대표로서 존재감이 있어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일단은 최고위원 하면서 시간을 뺏기고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것보다 내가 좀 안정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지역에 몰두하면서 예. 내가 공천을 준비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의원분들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소위 말하는 요즘 말 나오고 있는 5인회. 네. 5인회는 김재섭 위원장님이 잘하실 것 같아요. 뭐 잘 알진 않고요. 대충 아는데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습니다. 있으니까 나오겠지.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알아온 정보 좀 네, 좀 취재를 풀어주세요. 많이 좀 해오셔도 알아온 풀어주세요. 정보에 의하면 그 이제 친윤 세력들 가운데서도 세력 분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누가 누구는 사이가 안 좋고 누가 사이가 좋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처음에 이제 1차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1차 친윤이라고 불렸던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이 예. 둘이 좀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뭐 2차, 3차까지 이렇게 계속 세력 분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 3차 세력 분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제 갑자기 박성민 의원이 언론에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하고 네. 이제 박성민 의원이라고 하면 이제 울산에서 지역구를 하시는 국회의원이시고 과거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도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언론에 등장을 좀 했다라는 것은 약간 뜬금없다라는 것이 당내에서도 좀 반응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 원조 친윤 세력인 이제 장제원 의원이 약간의 박성민 의원과의 세력 경쟁 가운데서 그런 그 기사를 의도적으로 좀 하고 오인회라고 하는 불투명한 실체를 드러내가지고 약간의 좀 이렇게 경쟁 구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게 또 당내에서 제가 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용호 의원이 그러니까요. 장제원계예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아닐 것 그러니까 사료 같은데. 깊지 못했다면서 뭐 발언을 취소하긴 했는데 이미 그 발언이 나와 버렸으니까. 근데 이용호 그러니까 의원 실체가 입에서. 없는 게 확실하고 이용호 의원은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으니까 사과를 한 거고 그 오인회라고 하는 그 뭔가 불투명한 형체가 없는 그 지칭 자체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가능성이 높다는 아니 거죠. 저는 요즘 태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계속 호자 들어간 의원님들께서 말했다가 아니었다라고 스스로를
부인하는 그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 멘트는 측면이 있어요. 오인회가 당 의사를 결정한다. 처음에 이제 이 얘기를 했다가 네. 취소를 한 거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5인회냐 6인회냐 7인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이용호 의원이 얘기했던 것도 아니 뭐 최고위원회 뭐 그냥 허수아비고 결정은 다 다른 데서 하는데 거기 가봐야 뭐 4천만 원 내서 됐는데 한마디로 가성비 떨어진다. 공천받는데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아무도 지원 안 했다. 그래서 나도 지원을 안 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최고위가 핵심이 좀 뭐냐면 들러리가 됐다. 그렇지. 예. 최고위 말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다른 데서 한다. 예. 그걸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네, 5사람이냐 네. 10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거는 존재하는 게 어찌 보면 이영호 의원 말에서 나온 거죠. 지금 최고위는 들러리다. 의사결정은 다른 데서 한다. 근데 그 다른 데가 뭐냐? 그게 이제 소칭 5인회라고 한 건데 결국은 지금 최고위원회에 있는 분들이나 최고위원이 결국은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다.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부인 못할 거예요. 두 분도. 부인 하시겠어요? 근데 5인회가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또 부인은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또 아니 실제가 없다니까요. 아니 5인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최고위 말고 의사결정 기구가 따로 있다. 제가 이제 당대표실에서 부실장을 하면서 네. 거의 1인 독주 체제를 제가 해봤던 사람으로서 그렇죠. 이 5인회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당연히 뭐 사무총장, 부총장, 뭐 정책위 의장 모아서 실무적인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저는 5인회 있다고 봐요. 근데 김무성 당대표 때와 네. 지금 김기현 당대표 때는 좀 다르지 않나요? 뭐 당대표실의 시스템은 거의 비슷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때도 그렇게 실무적인 그룹 협의체가 다 그러니까 있었어요. 실무 조정은 좋은데 결정권 얘기입니다. 결정권은 다 최고위원회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결권이 당연히 최고위원들이 반대하면은요, 아무리 실무적으로 합의를 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처리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장 소장님 얘기는 일반적으로 민주당이 똑같아요. 만약에 최고위원 하면 그 전에 사무총장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대변인이라 수석 대변인이라든지 뭐 사무부총장 이런 사람들도 회의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또 따로 해요. 네, 네. 그런 건 항상 있어요. 네. 왜냐하면 최고위원회라는 건 비공개 회의하고 회의석상의 결정 기구지 실무 논의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건 어느 당이나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최고 의사 결정을 못 한다. 다른 데서 한다. 이거거든요. 거기 그래서 5인회에 네. 네.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성민 부총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중하위 당직자긴 하지만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뭐 그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닌 단일 지도 체제로 하면서 최고위원들이 다른 트랙으로 뽑으니까 예. 조금 체급이 떨어진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사실은 새누리당 시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집단 지도 체제를 했잖아요. 1위 네. 당대표 2위부터 5위까지 최고위원 되는 음. 그걸로 가니까 굉장히 사실은 최고위가 박진감도 있고 더 대신에 무게감도 있고 예.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없앤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보수정당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정의당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게 맞을까? 근데 옆에서 실제로 해보시면 이 집단지도 체제가 갖는 또 어려움이 있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저는 아니, 어떻게 근데 보세요? 솔직히 집단 지도체제는 안 돼요. 김기현 당대표 입장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중요한 결정을 딱 하려고 하는데 네. 옆을 되돌아보니까 조수진 최고네. 또 옆을 보니까 장해찬 최고네. 한숨 나오지 않겠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2위부터 5위까지가 같이 들어오는 체제로 바꾸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냐는 거죠. 뭐 장기적으로 그건 보면. 그거는 이제 나중 일이고. 예, 당시 저희 당에서 봉숭아학당이라는 별명이 생겼을 때가 바로 그때잖아요. 그래서 1위, 2위 후보 개파 싸움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당무 진행이 안 돼요. 공송학당은 자, 국민들의 사랑을 일단은 받을 뿐인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 뭐 이제 장 소장님 뭐 개인 의견으로 오늘 다 얘기를 하신 거니까. 네, 저 예, 개인 예, 예. 의견입니다. 아니 그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정리하기 전에 김재섭 위원장께 요것만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최고위원 누가 되는 거예요? 누구 얘기 나오는 거예요? 김가람 후보가 거의 유력하다고 봅니다. 왜요? 이것도 박성민 부총장이 낙점한 인물이라고 기사가 뜨던데. 뭐 낙점까지는 모르겠는데 너 해. 그 왜냐면 볼래? 이런 거지. 일단 그 지도부는 아니지만 지도부랑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대변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 바로 직전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기도 했고 또 제가 알아본 바로 2012년인가 2013년부터 당 생활하면서 계속 줄곧 광주에서만 당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길을 계속 걸어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기초가 굉장히 탄탄한 사람이라는 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이라도 지도부의 신뢰를 얻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선거가 이번엔 뭐 당원 투표가 아니라 전국위원회 선거잖아요. 전국위원회 선거인데 전국위원회는 1,00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예. 대개 뭐 당대표, 최고위원, 그다음에 저 같은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간접 투표 비슷하게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김이라든지 분위기에 따라서 후보가 확 결정되고 아마 당선이 될 거예요. 아 그러면 천하람 변호사의 경쟁자인 거예요? 호남의 청년 정치인? 경쟁자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이 할게요. 빡빡하지 않을까? 네, 정치인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안 그래도 지금 저희 광고 나가는 사이에 예, 장수영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약간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랑 네, 역할이 이렇게 되면 부딪힐 수 있을 것 조금 같기도 해요. 예, 장해찬 최고가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어떻게 보면 들었습니다. 장리찬 최고가 김가람 후보를 청년 대변인으로 아마 많이 추천을 했을 텐데 갑자기 한 분이 최고위원이 되고 한 분이 청년 최고라고 하면 약간 하이어르키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해지는 모양새긴 하겠네요. 근데 자리를 아니, 맡으면은 부산하고 뭐 광주니까 서로 경쟁할 리. 근데 둘이 사이가 되게 좋아요. 근데 둘이 사이가 되게 좋아요. 좋아도 네. 이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뭐 오늘 정신없이 그냥 또 이 긴급 문자에서부터 결국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